안녕하세요. 배정원 TV 시청자 여러분,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명화를 들고 또 찾아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그 틴토레토가 그린 그림인데 불카노스에게 들킨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참 뭐라고 할까, 좀 재미있고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외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도는 결혼제도가 발명되면서 아마 그때부터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정말 관계의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로 가는,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지금 비너스죠. 비너스고 이게 불카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 밑에 바로 마르스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너스는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지금 이 둘은 부부거든요. 둘은 부부인데 이 비너스를 의심한 불카노스가 와서 이렇게 그 옷을, 그 아랫도리를 가리고 있는 베일을 이렇게 들춰보고 있고, 그것을 여기 에로스 큐피트죠. 큐피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너스의 표정은 참 천연덕스러워요. 볼테면 보라는 식으로, 그리고 베일도 이렇게 자기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애욕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비너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관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아들인 크라노스에 의해서 권자에서 쫓겨나고 7토막으로 나뉘어져서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성기 부분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바다로 떨어져서 거품이 생긴 그 하얀 거품 속에서 태어난 신이 바로 비너스예요. 그래서 보면 그 비너스는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신인데, 제우스에게는, 사실 제우스도 이 비너스가 굉장히 탐이 났을 텐데 제우스에게는 먼 고모뻘입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가 결혼을 못하고 올림푸스의 이제 남성신들 중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남성신들이 청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자기에게 그 이롭게 하는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고, 그 사람이 바로 불카노스였습니다. 이 불카노스는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인데 너무 못생겨서 헤라가 집어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하는데, 만드는 재주가 굉장히 비상해서 제우스한테는 번개를 만들어줬고, 태양의 신인 아폴론에게는 그 마차를 만들어줬고,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었고, 또 여행의 신인 그 헤르메스에게는 날개 달린 신을 그 선물한 그런 기술자의 신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못생긴 볼카노스에게 비너스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는 이 볼카노스에게 만족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이 바람을 피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그 지금 이 전쟁의 신 마르스, 지난번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본 그 마르스하고의 그 외도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미소년 아도니스하고의 사건이 유명한데, 이거는 그 마르스하고의 외도 장면을 불카노스한테 들킨 장면입니다. 이 큐피트는 사실은 이 마르스의 아이, 불카노스의 아들이 아니라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르스하고는 굉장히 길게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 마르스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강아지랑 눈이 마주쳐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아직은 짖질 않는데 곧 짖을 태세인 것 같습니다. 이 마르스가 앞으로 당할 곤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원래 신화의 내용은 이 둘이서 마르스와 비너스가 불륜인 것을 불의 마차, 태양의 마차를 몰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는 아폴론이 이 간통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느껴서 불카노스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랬더니 불카노스가 거미줄보다 굉장히 가늘고 질기게 그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씌워놔요.
그리고 이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비너스에게 나는 여행을 뭘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좀 며칠 갔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너스가 아름답기는 해도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면 마르스를 너무 그리워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불카노스가 없는 틈을 타서 역시 마르스를 불러들여서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참 나눌 때 불카노스가 쳐놓은 그물에 얽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카노스가 와서 그 다른 신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망신을 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틴토레토는 이거를 비너스를 오히려 왜 좀 옹호하는, 불카노스를 오쟁이진 남편인 불카노스를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뜻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걔도 마르스를 보고 짓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너스의 표정은 전혀 변함이 없이 뻔뻔하고, 그리고 이 에로스도 이 불카노스를 보고 있는 표정이 좀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잖아요. 틴토레토는 16세기에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마지막 바로크 시대를 여는 시기의 작가고요. 틴토레토는 원래 이름은 야코포 로부스티라고 하는데 그 어린 염색공이라는 뜻인 틴토레토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염색하는 기술자였다고 하고, 그 이탈리아 이름을 보면 왜 어떤 그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혹은 그 아버지나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보티첼리를 작은 술통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틴토레토는 그림을 빨리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해학적이고 역동적이고 되게 이렇게 거친 선 같은 것이 유명하고, 에로틱한 암시나 도발적인 세부 묘사 굉장히 즐기는데, 이 그림은 특히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약간 좀 조롱하는 그런 그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고, 또 이 외도는 명백하게 실패한 관계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지루했을 때 남자들은 외도를 하고, 여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할 때, 또 외로울 때 외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남자 63%, 여자는 30%가 그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남자들은 좀 부풀리는 반면에 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여자들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그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아도취에 좀 빠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외도를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외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냉정한 그 양육 상황에서 길러진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혼자서 있는 시간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누구도 없었고, 그리고 뭐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어야 했고, 이렇게 왜 좀 그 방임이나 방치됐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마도 그 엄마하고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가져야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좀 단단함이 있는데,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얕은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헬렌 피셔라는 그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헬렌 피셔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헬렌 피셔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 생활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외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하고 헤어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특별하고 매력적인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는 여전히 남자답다거나 혹은 여자답다는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 이성적인 매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또 단순히 섹스하고 싶어서, 섹스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혹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스릴, 들킬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랑, 뭐 거의 이런 경우는 이제 조건으로 만난 결혼을 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는 좀 완전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바람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도는 사실 그 관계를 깨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도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볼 수 있지만 이 비너스 바람을 피운 사람의 자존감은 사실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바깥에 있는 상대와 그 어떤 자신에 대한 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왜 정서적인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성적인 매력이 없고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왜 그 상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상처가 더 깊겠죠. 그리고 자존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양의 성치료사들은 그 상대가 궁금해하면 뭐든지 다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하고 바깥의 사람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없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들었을 때 오히려 왜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자존감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성치료사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경험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맞바람을 피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떤 보상을 좀 얻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바람을 핀다는 건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관계를 더 나쁘게 끌어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할 수는 없고요. 차라리 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보상을 받으면 바람을 폈을 때 집의 명의를 내 앞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마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이 관계를 깬 데 대한 뉘우침 그리고 앞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인 외도인 경우는 그걸 고치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의 외도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뉘우친다면 그 외도가 우리 관계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잘 회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상담 전문가로서는 해봅니다. 그래서 외도가 끝은 아니고 커플한테 꼭 필요했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커플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다 헤어진다거나 이렇게 끝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유리한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돌이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떤 쪽에는 그걸 진주로 만들고 어떤 쪽에는 자기가 그냥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로 만드는지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볼카노스가 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물은 이제 사라져버린 우리나라의 그물 간통죄에 대한 여러 가지 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통죄라는 법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두 분의 결혼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는 그런 단단한 그물, 울타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외도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외도에 대한 왜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왜 피우는가 보다는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난 후에 서로 들키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준비했습니다. 자, 믿어왔던 내 파트너가 바람을 핀 걸 알게 되면 내 현실이 정말 무너져 내리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그리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인데 주변에서는 참 쉽게 어떻게 그렇게 바람핀 남자랑 살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바람핀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있어? 넌 자존심도 없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 파트너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혹은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바람이 있었더라도 내가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없고 헤어진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더 절망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외도를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실패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가 용서를 빌고 돌아왔든 혹은 용서를 빌지 않든 간에 나는 정말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고 나는 왜 하필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난 그걸 몰랐을까? 나의 어떤 점이 모자라서 이렇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한 사람은 이 배우자하고 계속 같이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 나는 같이 지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순간에 그게 다 거짓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되면 당했던 피해자는 바람 핀 사람한테 계속 묻게 돼요. 언제 어디를 갔었냐, 그때 어땠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묻게 되고 그러면은 이 바람 핀 사람은 처음에는 얘기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바람 피운 사람은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당한 사람은 너무나 거짓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람 피운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궁금해지고 다시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상대의 외도를 알고 나면 정말 원망이 많아지죠. 어떻게 내 생각을 안 했어? 바람보다 거짓말이 더 화가 나. 왜 하필 지금? 혹은 왜 하필 그 여자? 왜 하필 그 남자? 이렇게 묻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내 배우자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팀으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바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배신이 양날의 검이라서 이 검이 나를 치기도 하고 상대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우울했다가 격분했다가 무기력했다가 맹렬하게 분노가 일어났다가 좌절했다가 극복했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나는 이렇게 지옥인데 저 사람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운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감정과 왜 서로에 대한 호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고 나서도 나한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난 이렇게 바보 같아? 모든 걸 다 순순히 봐주고 왜 난 이해해줘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속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제 용서를 빌었다고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외도가 일어났을 때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외도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과 모든 잘못이 다 나한테 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나치게 나를 막 비난하다 보면 내 단점 때문에 상대가 바람났다라고 결론이 나지면 그때는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보면 부부관계를 하자고 막 매달렸다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이렇게 상대가 정말 그냥 정말 바닷물에 빠지는 좌초하는 배처럼 그렇게 함몰되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바람 피운 상대가 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제 이 바람 피운 상대가 헤어지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막 그 파트너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런 놈이었어. 혹은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치심은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배신하는 사람이었구나. 지만 죄책감으로 넘어가야만 상대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후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그 진정한 죄책감이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라고 말하면 관계 회복에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옆에 계속 있어주고 그리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의무감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정말 너하고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내가 남은 거라는 걸 자꾸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 너무 부끄러워. 이런 후회를 자꾸 표현을 해주고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그런 고통을 공감해야 돼요. 수용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게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될 상황, 상대가 왜 미리 걱정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할 상황을 좀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외에 어떤 멋있는 레스토랑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도 그 상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왔나? 이런 생각.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하고 오지 않았어. 여기는 당신하고 오기 위해서 내가 알아봤어. 라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하고도 왔었는데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당신에게 꼭 맛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괴롭고 그 기억이 그 생각이 난다면 우리 다른 데로 옮길까? 내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 그때 왜 여러분들 왜 우리 그 부부의 세계에서도 보면 손재혁을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던 그 아내가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야? 그 사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고 혹은 필요하다면 스피커폰으로 왜 대화 내용을 좀 들려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문자 같은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쌓아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정말 거듭거듭 신뢰를 쌓아가려면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해야 될 일, 내가 당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겠죠.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어도 외모를 좀 꾸미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그 사람에게 내가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바디 이미지를 높여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좀 상큼하게 자르고 좀 왜 비싸게 잘하는 곳에 가서 내 머리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예쁜 옷을 나한테 선물하고 뭐 혹은 구두 같은 걸 사주고 그런 걸 산다면 기분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한테 좀 위로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왜 친구들한테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좀 초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래서 너는 가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좋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동안 뭐 힘들어서 못했던 돈 생각하느라고 못했던 그림을 배운다든지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도자기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돌봐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흔들렸기 때문이지 당신의 전적인 100%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고 수시로 느껴지는 모욕감에서 맞서야 되고 도망가고 숨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맞서서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복수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써보는 게 좋아요. 써보는 게.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후련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외도 후에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외도 후에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볼게요. 외도 후에 부부들은 굉장히 여러 양상을 보입니다. 결혼 생활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아주 냉랭한, 그냥 왜 이런 꼭 쇼윈도우 결혼 같은 그런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결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애인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지속시킬 수도 있고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너무 뻔뻔스럽게 그냥 다시 돌아오기만 한 거고 곁을 주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이 여자를 만지지도 않고 혹은 이 남자와 섹스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냉랭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면 용서를 해야 될 텐데 이 용서는 상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용서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이별 의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하겠지만 혹시 상담사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작별 편지 같은 걸 좀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 인생의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와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웠던 기억도 있고 습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도 있고 또 축하도 있고 상실했던 일들도 있고 또 여행도 있고 그리고 소중한 보물도 있고 농담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간 결혼을 전부 다 실패였다, 쓰레기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따로 생각하고 좀 그것은 그냥 정말 소중한 나의 인생의 한 과정, 한 역사로 가지고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혼이라는 건 가족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재편성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인하고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또 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의 또 새 부모하고의 관계라든지 혹은 그 왜 애인하고 결혼했을 때 애들이 갖고 있는 분노라든지 혹은 왜 전에 그 애들 엄마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이별 의식 그래서 자기의 결혼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외도 후에 부부가 같이 살기로 했을 때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정도로 헬렌 피셔라는 문화인류학자는 나눴어요. 외도 후에 같이 사는 사람들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상대한테 계속 벌 주고 그리고 같이 살지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유형이 하나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과거를 떠나보내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좀 재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정말 잿더미 같은 그런 과거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외도가 고통의 블랙홀이 돼서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똑같은 비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전부 다 상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때 날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라는 감옥에 둘이 같이 갇힌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지 계속 점수를 매기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사실은 차라리 헤어져서 자기가 행복한 길을 찾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죠. 두 번째는 관계를 재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꾸려왔던 삶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지 않기로 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걱정하고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헌신이 너무 자기 자신보다 중요해지면 이분들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말 건강하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도 한 번이 관계를 완전하게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왜 변화시키는 더 단단한 결혼을 만드는 기폭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을 높게 하려면 그 감정들을 다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억울했었어. 너무 속상했어. 당신 그때 왜 그랬지? 당신이 나는 어떻게 변하면 좋지?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계속 하면서 두 번째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외도는 그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폭탄 같은 것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뭔가 새로운 좀 더 단단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긴 결혼 과정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결혼 과정 중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하는 건 곧 한 팀이 다시 되는 거예요. 한 팀. 우린 한 팀.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감시해요. 그래서 막 이성 친구 이제 절대로 만나지 마. 혹은 다른 사람 만날 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심해. 누구에게 왜 특히 이성에게 호감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 혹은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 온라인 활동하지 마. SNS 더 이상 하지 마. 혹은 포르노 시청 이제 더 이상 안 돼. 혹은 당신이 늘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계속 모든 거를 끊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통제는 결국은 관계를 깨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호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건강하려면 계속 열린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그 성적인 충만감을 서로가 많이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눈 돌아갈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나서 얻는 거는 그런 것들이죠. 같이 막 꿈꾸고
열정이 막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욕망도 막 생기고 서로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한테 막 설레는 감정이 생기고 장난기도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외도에서 발견되는 감정들이에요. 그쵸? 이건 연애랑 똑같죠. 연애에서 발견되는 감정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 요소들을 우리 결혼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혹은 같이 꾸는 꿈, 또 유머, 장난치는 거, 뭐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으로 가져온다면 그럼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거는 믿을만 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 서로한테 사라지는 호기심,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 그리고 체념하는 거, 그리고 건조해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긴장감을 가지시면 좀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가장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잘 이뤄내고 나면 정말 왜 한 사람을 얻는, 한 우주를 얻는 완벽한 내 편을 얻는 그런 관계가 결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부부의 세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좀 네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태호하고 지선우라는 그 두 부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호와 바람난 여다경이고 세 번째는 그 친구죠. 손재혁과 그리고 그 예림이라는 그 여자하고의 그 부부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준영이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보는 시각. 이번에는 그 재혁과 예림, 손재혁과 예림. 그 손재혁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찌질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바람을 피우는 이 재혁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정말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이렇게 막 그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좀 보면 어린 시절에 좀 차가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깊은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래갖고 왜 이제 엄마가 너무 바쁘다든지 혹은 왜 동생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든지 혹은 그 엄마 혼자서 벌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애가 늘 혼자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어본 경험이 많은, 혼자서 왜 이렇게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 추운 혹은 왜 좀 황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깊은 관계, 애착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자꾸 바꾸는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림이는 굉장히 곱게 자란 여자지만 거기에 그 예림이가 얘기하는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재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보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에 휘둘리는 게 바로 자존감이 없는 건데,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들에 자기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싼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요. 근데 나 혼자 사기가 그러니까 너는 그 이 안목이 좋으니까 나랑 좀 한번 같이 가줘. 그래갖고 갔는데 그 친구가 옷을 너무 이상한 것들 막 입고 나와갖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막 이 옷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안 어울려. 사지 마. 이래요? 너무 좋다는데? 그러면 사.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열심히 입어. 그냥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던지는 칭찬이나 혹은 비난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뜻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존감 있게 살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너 너무 소심해, 너 인색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드러내면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속으로 날 잘 모르시네.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막 붙잡고 왜 내가 소심하다고 쟤는 생각할까? 왜 내가 불행하다고 쟤는 생각할까? 이러면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이 보는 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사실 요번에 그 불륜의 세계, 아니 부부의 세계에서 그 이렇게 막 이 주변 사람들하고 있었던 갈등들은 좀 더 많이 없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혁이라는 존재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려고 할 때,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그제서야 이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재혁은 정말 이 연애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쵸?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연애로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흔들릴 정도로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사가 그런 식이지 않을까 싶어.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도 그렇게 왜 여자를 흔드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선물을 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부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 예전에는 성매매가 더 나아? 아니면 사랑해서 바람핀 게 더 나아? 내 남편이. 어떤 것이 더 나를 좀 덜 힘들게 해? 차라리 돈 주고 성매매를 하는 건 사랑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편해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왜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배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한 관계보다는 성매매가 차라리 낫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매매보다는 사랑해서 외도를 한 게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매매보다는 사랑해서 바람핀 것에 대해서 차라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가 더 복잡하죠. 돈 내고 한 거는 굉장히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감정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 성매매를 내 남편이 돈 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남자라는 걸 여자들이 알면 그 아내들이 느끼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격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자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무참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게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성매매가 나아요? 아니면 사랑해서 외도한 게 나아요? 물론 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재혁이는 어쨌든 연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자들이 성매매를 부부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그냥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성매매의 매력은 조건 없는 섹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섹스라는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혹은 왜 어떤 윤리적인 조건에서 이런 섹스를 하면 이 여자가 변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혹은 이 여자가 실망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그 컨디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섹스가 바로 성매매 섹스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불하거나 20만 원을 지불하면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꼭 자유이용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매매가 폭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만 원어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부인한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성매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성매매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강에 대한 문제, 성병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 손재혁과 예림이 나중에 왜 그 정말 연애해서 다시 결혼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중에 뭐 이 부부의 세계 이렇게 왜 에피소드처럼 보여준 거에서는 손재혁이 또 다른 여자를
사귀었지만 사실 그게 예림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끊임없이 떠도는 그런 그 제역의 그 성향을 전문 상담가나 이렇게 같이 그 상담을 받으면서 둘이 좀 노력을 했으면 그 바람길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이 제역과 예림의 예를 들어서 부부의 세계에서 이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끝난 이혼도 보여줘서 그런 대안으로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최 회장의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남편의 외도인 걸 발견을 하고 그 지선우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가정을 깰 것 같냐. 그 남자들이 배설 아니냐. 기분 굉장히 나쁠 텐데도 되게 이렇게 그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왜 이렇게 노숙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를 자꾸 자기한테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이혼에 대한 생각들은 이 부부의 세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왜 그 너무 독한 여자가 이혼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혼에 대한 왜 주변의 얘기들 그래서 이혼녀가 왜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걸 왜 이상하게 자꾸 성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이혼을 한 여자들한테는 오빠들이 너무 많아. 날 오빠처럼 생각해. 이러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한 여자들은 굉장히 막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이혼한 여자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 부부의 세계에서도 반영해서 보여줬고 그것이 조금 더 비판적인 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이혼하면 이래 너 이런 걸 그 감수하고도 할 거야 뭐 이 마치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도 혼자 혹은 따로 또 같이 혹은 결혼해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왜 정말 왜 맨날 싸우거나 맨날 폭력이 있거나 혹은 맨날 바람 피우거나 이런 뭐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는 의부증이 생기는 그런 부모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너무 그렇게 불행한 결혼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권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혼이 실패가 아니고 뭔가 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선택한 거라면 그 이혼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준영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막 준영이를 막 욕하면서 보는 유튜버도 있던데 그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그 아이는 경험의 폭이 너무 좁고 그리고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나쁘든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든 그거는 그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고 엄마의 사랑도 받고 싶은 게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가슴 아파하기도 해요. 부모는 자식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막 감정이 올라와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참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식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이혼할 때 자식들을 무시하고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왜 자식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은 경제적인 그런 서포트나 혹은 사회적인 서포트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가족적인 서포트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 여자도 남자도 계속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왜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혹은 양육비를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양육비 안 주는 남편들도 너무 많고 남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자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좀 이런 시각만 없애도 살기가 좀 덜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준영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혼하는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지만
아주 애기인 경우에는 엄마가 아마 데리고 살게 해줄 거예요. 친권이나 양육권을 엄마한테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이가 청소년이거나 이렇게 준영이 같이 그러면 꼭 물어봐야 돼요. 너 누구랑 살 거니? 거기서는 막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의 어떤 복지가 아니라 나의 어떤 힘 우월 주도권,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싸움을 벌였지만 그게 아니라 순전히 준영이만을 생각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 TV 구독자 여러분,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하는 그런 어떤 음란물 중독과 그 포르노와 자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클럽에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시를 했나 봐요. 너무 적극적인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그날 이후 만나지 않았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그런 그가 저도 싫지 않아서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원했지만 저는 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 관계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커플처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를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그가 옆에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에 나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야동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몹시 당황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가 장난으로 보낸 메일이었고 열자마자 야동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이 들었다가 깨면 제 옆에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에서 제 남자친구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문득 궁금해져서 남자친구의 컴퓨터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인터넷으로 포르노 사이트만 접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성관계를 가진 그 후에도 그는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했겠죠. 그 일로 남자친구하고 싸우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처음 저한테 들켰던 데와 달리 포르노를 안 보는 남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예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섹스의 경험이 전혀 없는 편도 아닙니다. 거의 매일 관계를 가지던 시기에도 왜 포르노를 보면서 내 남자친구는 자위를 했을까요? 제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이나 앞으로 만날 남자들 모두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는 걸까요?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저에게 온 상담은 아니에요. 이 내용 그대로 온 거는 아니지만 돈 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포르노와 섹스와의 관계를 조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상담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수수하게 픽션이 아닌 게 실제로 저한테 이런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포르노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언제부터 보셨어요? 굉장히 오래도록 보셨을 거예요. 아마 30대 이후라고 하면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포르노를 봐왔을 거고, 나름대로 안목도 생기고 취향이 생기고, 그리고 길게 보지 않고 짧게 짤로만 봐도 충분히 흥분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마련하면서 우리 제작팀하고 같이 기획회를 하면서 저도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은, 남자 PD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야동을 보고 있고, 야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편지의 이런 사연처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볼 뿐이고 습관이고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건데 여자들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몇몇 학자들은 포르노에 있어서 단점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를 못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포르노를 쓸 수도 있고 또 포르노가 이렇게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또 꽤 실제적인 성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성적 판타지, 실제 그 파트너하고 이룰 수 없는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포르노는 사실 제가 이렇게 포르노 얘기를 하고 이 상담 내용도 남자에 대한 것이지만 이제는 포르노를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더 쉽게 포르노를 보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제가 연구한 바에도 그 포르노를 보는 여자들이 보지 않는 여자들보다 좀 더 성적 만족도, 섹스에 있어서의 성적 만족도가 좀 더 높더라고요. 남자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분명히 성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포르노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때 그리고 너무 어려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고 잦은 빈도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포르노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돈 존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란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남자들이 그 포르노를 보면서 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섹스에서의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포르노의 섹스에서는 파트너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위도 할 수 있고 남자들은 특히 후베이를 좋아하거든요. 여자의 몸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엉덩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왠지 좀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어떤 그 쾌감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후베이를 하고 싶지만 후베이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자들은 정상위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포르노 속의 파트너들은 오랄 섹스를 굉장히 그 부담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해주는 반면에 현실 속의 섹스에서는 그 파트너가 그렇게 끝까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고는 금방 올라와서 뭔가 더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애널 섹스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여자 파트너가 애널 섹스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포르노에서는 얼마든지 애널 섹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의 어떤 로망 중에 하나이기도 한 성적 판타지 중에 그 하나이기도 한 여자의 입에다가 사정을 하는 그런 행위도 현실 속에서는 참 어려운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포르노의 섹스의 그 파트너는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사실 현실의 파트너는 정말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허락받아야 되고 하기가 너무 어렵고 자칫하면 변태 소리 듣고 하기 때문에 그 야동의 이 포르노에 익숙해졌던 남자들의 그 극대한 어떤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면서 꼭 자위를 해야 되는 그렇게 왜 이 조건 반사가 되어버린 남자들에게는 충분하게 만족을 못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하게 흥분을 못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포르노의 섹스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둘이 같이 맞춰가면서 하는 섹스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쉽게 해버릴 수 있는 자유행위가 나한테 훨씬 더 흥분을 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의 섹스는 대화, 둘이 나누는 대화, 상대의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대화라고 한다면 포르노에서 그 섹스 그리고 포르노를 보고 하는 나의 자유행위는 독백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르노는 이 영화처럼 보면 성적 배출 이상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욕을 해소하는 이상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성적 판타지, 현실에서는 변태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족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중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포르노를 보고 그것이 어떤 성생활에 무슨 그 감미료처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르노 자위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중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죠. 다시 상담 편지로 돌아와서 여자분들은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남자들은 이건 그냥 영상일 뿐이고 이건 그냥 나를 흥분시키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내가 어떤 성적 판타지를 한다는 점에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외모로 그 빵빵한 가슴이나 혹은 그 큰 엉덩이나 그리고 그 여자들의 리액션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좌절감 조금 느끼고, 그리고 그 계속 이렇게 왜 남편이나 애인이 포르노를 보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을 하는 걸 보면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예쁜 편이고 섹스도 좀 잘하는 편이고 매력이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적 매력이 출중한 여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멋있는 실제 여자와의 섹스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남자친구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하는데, 그 영화에서의 그 남자친구는 아마도 그 포르노 안의 섹스에서 굉장히 흥분된 그런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자하고의 섹스가 재미가 없고, 또 거기 그 영화에서는 포르노를 통해서 계속 흥분을 하고 자극을 받아서 섹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미 섹스는 그 어떤 내 파트너하고 관계를 맺는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소통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어떤 뭔가 게임 레벨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남자들한테 미치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적 판타지를 얼마든지 축적시켜 줄 수 있고 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포르노를 보지 않고 자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쉽게 성적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섹스를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포르노에 의존적인지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포르노는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포르노는 성지식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뭐 남자들이 많이 아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포르노를 볼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사이즈일 거예요. 성기 사이즈, 그리고 정액의 색깔, 그리고 정액의 양,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 영화 배우들, 남자 배우들은 물론 음경 크기가 큰, 성기가 큰 남자들을 우선적으로 캐스팅하기도 하겠지만 인조 음경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온몸에 발라주는 그런 정액 같은 것들도 인조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이 한번 사정할 때 2에서 6cc 정도를 사정한다고 하면 차숟갈로 2개나 3개 정도밖에 아닌데, 그 포르노를 보면 정말 막 온몸에 발라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그 포르노를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왜 거친 섹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삽입만 하면 좋아하고, 뭐 다른 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삽입의 준비가 늘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굉장히 빠르게 느끼고 또 굉장히 격렬하게 느낀다라는 게 왜곡이죠. 그리고 또 남성의 반응은 굉장히 오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의식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늘 성적 대상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성기를 가진 존재로 섹스를 하는 어떤 그 대상화 시킨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이고 인격이 있는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는 걸 보면 이 남자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섹스라는 어떤 게임에 빠져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간 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야한 옷이나 노출된 옷이나 혹은 뭐 여자가 술을 먹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뭐 남자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친 섹스를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남자다운 거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 여기에서 여자들은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섹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성행위를 남녀관계의 중요한 어떤 소통의 방식, 어떤 이 교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적 해소의 도구로 섹스를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르노는 섹스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를 계속 보면서 자유행위를 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파트너한테 발기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보면 특히 이제 그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이 그 성적인 욕구 긴장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말이라도 좀 돼야 대시도 좀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이나 그렇게 보내고 나면 자기 파트너한테 흥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그 자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의 몸이나 태도나 이런 거 가지고는 흥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성행동이 많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성매매라든지 혼의 성관계라든지 파트너하고 섹스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서의 자유행위.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자유행위를 하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 왜 파트너하고 섹스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유행위로만 욕구를 푸는 건 이거는 부정적인 성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음란물을, 포르노를 많이 보고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인 화상 채팅에 노출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성적 대화, 섹스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또 놀라운 건 이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여자들이 화상 채팅이나 이 인터넷,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섹스팅 상대를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행동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 노출이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성적인 만족에만 자꾸 몰입하게 되고 익숙해져서 그 정서적인 개입이 없는 그냥 성행동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파트너의 매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포르노에 있어서도 이제 요즘은 여성용 포르노를 만들어내는 감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남성용 포르노는 성기 중심의 섹스 위주의 어떤 그런 그 게임 같은 그런 거를 더 많이 그 자극적인 그런 성행동을 보여준다면, 여성용 포르노는 훨씬 더 이야기 중심의 어떤 그 로맨틱 소설 같은 데서 그 이야기가 있는 섹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관계가 좀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권태기에 빠지거나 혹은 왜 노인의 성처럼 자극을 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커플에게는 사실 포르노를 같이 보거나 에로 영화를 같이 보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하지만, 포르노에 중독될 정도로 많이 보고 그것에 빠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이나 어떤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왜 외롭지 않고 그 사람과 계속 같이 가고 이런 어떤 동반의 그 요소에 끼는 굉장히 즐거운 놀이로서의 섹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왜 성취 이렇게 깨면서 레벨을 올라가야 되는 그 상대하고 교감이 없는 그런 성적인 놀이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경계 경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포르노 중독되지 않도록 포르노를 꼭 보고 자위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나의 어떤 그 성적 판타지를 왜 영화를 포르노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적 판타지는 너무 자극적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적 판타지가 아니었던 것들도 거기에서 계속 부풀려지고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더 자꾸 부풀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극의 강도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극의 강도가 자꾸 강해지면 작은 자극으로는 내가 흥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포르노가 이 자극의 강도를 자꾸 높여주고 그 파트너하고의 감각은 점점 힘들고 둔감해지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적인 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